러시아가 정신없는 상황에 내부에서도 흉흉한 민심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뒤집을 패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의 기술평가관이 겪은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생각을 뒤바꿔버린 한국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러시아 국방부 기술평가관 미하일 코발레프라고 합니다. 45년 인생을 러시아에서만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바로 러시아 기술은 세계 최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베리아 극한 환경에서는 말이죠. 시베리아의 극한 환경을 아는 건 러시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아시아 국가들, 그들 기술은 우리 환경을 절대 견뎌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도 평소와 별반 다른 것 없이 시베리아 최첨단 군사기지 스베틀라나에서의 기술 점검을 위해서 제가 이끄는 평가팀이 파견되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몇 분 만에 발목까지 쌓일 정도의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제 아내 이리나는 한결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배웅해줬어요. 돌아오면 이야기할 게 있어요, 미하일. 그러니까 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마 아들 페도르 이야기겠거니 생각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배웅을 받고 기지에 도착하니 문제가 발생해 있었어요. 개방주의 기술자 그룹 노바야와 제 보수파 스베틀라나 사이에서 엄청난 의견 대립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노바야는 국제 협력을 주장하는 젊은 기술자들의 모임이에요. 특히 그들의 리더 블라디미르는 제게 항상 대들듯이 도전적이었어요. 회의실에 기술팀 전체를 모아놓고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은 러시아인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술의 진정한 힘은 우리 손으로 완성해야 하죠.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코발레프 팀장님, 어째서 팀장님의 사무실 모니터는 삼성 제품인가요? 블라디미르였어요. 순식간에 회의실이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팀장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한국산 같던데 왜 러시아산을 쓰시지 않고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만든 내비게이션은 고장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쓰기가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차마 제 입으로 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품질 점검 차원이네. 적의 기술도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에 노바야 소속 기술자들이 실소를 터뜨렸어요. 그들의 비웃음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보니 듣는 라디오에서는 100년 만에 눈폭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때 아내에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미하일, 이번엔 꼭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으니까요. 그때는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린가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곧 제 세계관을 뒤흔들 폭풍이 다가오는 눈폭풍보다 더 강하게 저를 덮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기지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밖에서는 라디오에서 들었던 대로 100년 만에 눈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건물 벽을 때려 마치 사람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기지 내부 점검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보이는 채로 말이죠.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어요. 백업 전원도 전혀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고 기술자들이 당황한 얼굴로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의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난방 시스템이 멈추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수십 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상황실로 뛰어갔을 때 블라디미르와 다른 노바야 기술자들이 이미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바닥 패널을 열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저는 그저 의아하기만 했어요.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제 질문의 대답은커녕 작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패널 아래에서 검은색 장비를 하나 꺼냈어요.
K히트라고 쓰인 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에서 개발한 비상 발열 시스템입니다. 전력 없이도 최대 72시간 작동하고요. 블라디미르는 재빨리 장비를 설치했고 버튼을 눌러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그는 공식 승인 없이 장비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 장비만 고집했다면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덧붙였죠. 모두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처음 보는 장비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태극기 로고가 크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기계는 조용히 작동했고 그와 반대로 열효율은 엄청났어요. 이 장비 하나로 얼마나 버틸 수 있죠? 메인 구역은 48시간, 그리고 우리가 숨겨둔 다른 세대가 있어서 총 일주일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바야가 제 허락 없이 낯선 외국 장비를 설치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장비의 성능이었어요. 믿지 못할 그 한국의 장비가 영하 60도에서도 정상 작동한다니. 이 정도 환경에서는 러시아 장비도 충분히. 말을 끝내기도 전에 블라디미르가 자료를 내밀었어요. 우리 장비는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30분도 못 버텨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러시아 기술은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눈폭풍은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기지 내에서 우리는 한국산 K히트 장비 덕분에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믿어온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밤중에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한국 극지 기술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극지 기술 올림피아드에서 5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 나사와 ESA가 한국의 극한 환경 생존 시스템을 채택했다는 기사들. 뭘 보고 계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블라디미르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더 보여드릴까요? 블라디미르는 USB를 꺼내 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폴더 하나를 열자 수많은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러시아 군사 시설에 관한 기밀 문서도 있었어요. 이게 뭐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최첨단 시설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북극 기지의 30%, 군사 위성 통신 시스템의 40%, 심지어 핵 잠수함의 일부 시스템까지 해외 기술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조작된 자료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서요. 저는 확인해 봤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저는 기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한국산 장비들을 찾아봤습니다. 통신 장비, 수질 정화 시스템, 비상 의료 키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였어요. 왜 이제서야 보이는 걸까? 저녁 식당에서 기술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솔직했어요. 러시아 장비만으로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린 그걸 알았기에 다른 대안을 찾은 거예요. 노바야 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러시아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실상은 달랐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문자가 떠올랐어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눈폭풍이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 저는 기지 주변을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방한복을 입고도 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어요. 눈 위를 걷다가
기지 뒤편에 있는 작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코발레프, 여긴 어쩐 일로? 그는 세르게이 페트로프, 러시아 북극 탐험대의 전설적인 대장이었습니다. 은퇴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만나다니 의외였어요. 세르게이 선생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나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세르게이의 방은 놀랍게도 따뜻했어요. 벽면에는 세계 각국 탐험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많은 한국인들과의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많이 아시나 봐요? 세르게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것이 있네. 30년 전 나는 거의 죽을 뻔했어. 그는 자신이 단독 탐험 중 조난당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생존 장비가 모두 고장났고 통신도 두절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극지연구소팀이 나를 발견했지.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구조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 영하 70도에서도 작동하는 열감지 장치와 비상 발열 시스템. 그것들이 내 목숨을 구했네. 세르게이는 그 후 한국 연구진과 비밀리에 협력해왔다고 고백했어요. 그들과 함께 북극 공동 탐험을 수차례 진행했고 많은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냈다고 했습니다. 국가 간 경쟁보다 인류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였어. 세르게이는 담요를 걷어내고 자신의 다리를 보여줬어요. 의족이었습니다. 극한의 동상으로 다리를 잃었지만 한국에서 개발한 이 특수 의족 덕분에 계속 걸을 수 있었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한국산 극지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정작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패배라네. 세르게이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남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 기지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눈폭풍은 잠잠해졌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여전했어요.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러시아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웠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담기로 했어요. 한국산 K-히트 시스템이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 러시아 극한 환경 기술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블라디미르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코발레프 선생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부에서 특별 감사관이 오고 있어요. 당신의 보고서를 점검하기 위해서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미 누군가가 제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본부에서 온 안드레이 감사관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는 차갑게 웃으며 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군요. 코발레프 동무. 하지만 이런 내용은 국익에 반합니다.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어째서 국익에 반하죠?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국익의 일부입니다. 이 보고서는 수정이 필요해요. 안드레이는 수정된 버전을 내밀었어요. 모든 한국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러시아 장비의 전략적 예비 시스템이 기지를 구했다는 거짓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걸 서명해서 제출하세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 수정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동료들이 지금 그 기술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안드레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개인적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를 위한 일이에요. 회의실에 모든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안드레이는 공개적으로 제 보고서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블라디미르가 일어섰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 덕분에 살아났어요. 다른 기술자들도 하나둘 동조했습니다.
안드레이는 당황한 듯 했어요. 여러분, 애국심을 생각하세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거짓말이 아니라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발전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보고서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드레이 감사관은 떠났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갑자기 비상 알람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통신실로 모였어요. 인접 지역에서 조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한국-독일 공동극지 연구팀이에요. 지도를 보니 그들은 우리 기지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눈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은 장비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지 책임자 이바노프가 말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우리 인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구조작전은 승인되지 않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그들을 그냥 두고 보자는 겁니까? 다가오는 눈폭풍에서 살아남지 못할 텐데요. 이바노프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령이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한국 연구원들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통신사 올레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방금 조난팀과 교신했습니다. 그들이 연구 중인 것이 극지 퀀텀 통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퀀텀 통신 시스템은 극지방에서의 통신 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박진우 박사라고 합니다. 극지 통신 분야 최고 권위자예요. 저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박진우 박사는 정말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극지 탐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어요. 노바야 팀과 저는 따로 모였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이유뿐만 아니라 그 연구는 러시아에도 중요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바노프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제가 그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이바노프,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구할 차례예요. 이바노프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승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눈을 잠시 감아두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비밀리에 구조작전을 준비했어요.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국적을 초월하니까요. 새벽 4시, 우리 구조팀은 출발했습니다. 저와 블라디미르, 그리고 자원한 기술자 3명이었어요. 기상 예보는 최악이었습니다. 6시간 후면 눈폭풍이 다시 몰아칠 예정이었어요. 설상차 2대에 장비를 싣고 눈밭을 달렸습니다. 영하 50도의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GPS는 간헐적으로 끊겼고 시야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 속도라면 도착 전에 눈폭풍을 만날 겁니다. 블라디미르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빨리 가야 해요.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설상차의 엔진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영하의 극한 환경이 기계를 얼어붙게 한 겁니다. 남은 설상차 하나에 모든 인원이 몰려탔어요. 속도는 더 느려졌고 연료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러시아 극지공군. 즉시 기지로 복귀하라. 이는 명령이다. 본부에서 우리의 무단 출발을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무전을 무시했어요. 모두가 제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한국-독일 연구팀의 임시 캠프가 보였어요. 천막 하나가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3명의 연구원이 나왔어요. 2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이었습니다. 그중 1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진우입니다. 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놀라웠습니다. 빨리 장비를 챙기세요. 눈폭풍이 곧 닥칠 겁니다. 장비를 옮기는 도중 우리 팀의 한 기술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체온증 증상이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재빨리 다가와 자신들의 의료 키트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휴대용 체온 조절 장치였습니다. 이걸 붙이세요. 체온을 즉시 올려줄 겁니다. 놀랍게도 기술자의 상태가 금방 호전됐어요. 박진우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의 논문이 우리 생존 장비 개발에 큰 영감을 줬습니다. 코발레프 박사님의 극지 생존 이론을 항상 존경해왔어요.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그들을 적으로만 여겼을 때 그들은 제 연구를 통해 더 나은 기술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는 길, 눈폭풍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장비와 우리의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모두 살아서 기지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구조작전 2달 후, 저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기술혁신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원래는 그저 참관인으로 초대됐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전 세계 기술자들이 모인 박람회장은 활기찼습니다. 러시아관에서는 우리의 최신 군사기술을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한국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관을 찾았어요. 박진우 박사가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코발레프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지난 2달간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공동 연구를 준비해왔어요. 오늘이 그 결실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준비됐나요? 박진우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메인 강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게 할당된 짧은 발표 시간이 있었어요. 단상에 올라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제일 앞줄에 제 아내 이리나와 아들 페도르가 앉아 있었어요. 이리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는 예정된 발표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스크린에 한러 기술협력 비전을 띄웠습니다. 지난 20년간 러시아의 극지 사망률은 한국 기술 도입 후 82% 감소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40% 향상됐죠. 국방부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기술 민족주의가 아닌 협력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일부 관계자들이 항의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박수를 보내줬어요. 그때 페도르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가 USB를 꽂자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한국-러시아 청년 과학자들의 공동 비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페도르가 몰래 준비한 것이었어요. 영상에는 세계 각국 과학자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 내 젊은 과학자들도 다수 등장했어요.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으로 이룬 성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단상으로 올라와 제 옆에 섰어요. 우리는 함께 개발한 극지 우주 생존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의 효율성과 러시아의 내구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산물이었어요. 이 기술은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관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군부 인사들은 분노했지만 그들도 이 기술의 혁신성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이리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기억나세요? 출발 전에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었죠. 이리나는 자신이 3년째 한국우주연구원과 비밀리에 협력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통신 시스템이 우리 공동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네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페도르는 자신이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자랑했어요. 이리나는 우리의 공동 연구가 가져올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저는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고 우리가 함께할 때 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최고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여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임을 이제는 자랑스럽게 인정합니다. 이것이 제가 강연 마지막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가슴 깊이 믿는 진실이기도 했어요. 한국을 배척하던 코발레프가 한국을 직접 겪고 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